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19회 시작하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와 불안한 시장. 경제 스케치북 19회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미국 CPI와 한국의 환율. 두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신청. 세 번째, K이노베이션. 여섯 번째, 사일러버스터. 네 번째,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분석.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전 세계가 지뢰밭이 된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금융시장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요동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 금리를 올리면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뢰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떨어뜨리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왔고, 지난번에 이제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네 차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한 거죠.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는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금 뭐 하여튼 격동의 시기가 오리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국 경제는 지금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찾아온 이게 경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 국민의 주머니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돈을 빼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조금씩 돈을 빼가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어떤 때는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경직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 경제의 목소리가 작은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서민 경제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언론이나 정치인이 많으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오래가지 못할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원하지 않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이제 소득 재분배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들은 누구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 기관은 국가입니다. 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여기 치네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국가가 이익을 보고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지금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자율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전문가들 중에도요. 그거는 이제 절반만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아마 다른 데서 얘기를 듣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중요한 얘기들 왜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석인 거죠. 이 정석인 내용들을 잘 이제 좀 오랫동안 이 교과서를 안 보시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이 국가 부채를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높지도 않은데 그동안 뭐 국가 부채 때문에 뭐 국가 부채가 뭐 굉장히 높고 뭐 빠르게 증가하니까
뭐 재정 정책을 줄여야 된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그렇게 재정 정책을 줄이면서 대신에 이제 금융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요. 따라서 이 부채가 만약에 고정금리였다면 그러면 이제 이 빚을 빌린 가계들이 큰 이익을 봤을 건데 80%가 지금 80% 가까이가 변동금리란 말이죠. 이분들은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인 거고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해온 거죠. 이 부동산 거품 경제 이 문제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30년간 잃어버린 그 시기를 갖게 됐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저물가 저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됐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는 또 불안해서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고 이것이 일본 경제를 계속 이제 쇠락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반복적인 그런 이제 사이클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달리 저금리 정책을 취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소니의 몰락과 함께 그런 얘기 드리면서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본 경제는 아마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반면에 일본이 이제 그렇게 되어 왔는데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쫓아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쇠락한 그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한국 경제도 또 어려울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하나 있죠. 저출생 고령화 문제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지금 거품 경제, 부동산 거품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달.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7.7%.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6.3%.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죠. 전월 대비는 0.4%,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3%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예상보다 낮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날 미국의 주식시장은 폭등했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 왔어, 이제 수그러들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소분류로 이렇게 다 쪼개서 분석을 해봤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것 같은데 왜 안 줄어들지? 줄어든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는데 발표가 나보면 전문가들보다 예상보다 항상 높고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실망을 하는 거죠.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믿기 어렵네.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제대로 기대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거죠. 그래도 7.7%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안심하기는 뭐 이르다는 게 뭐 맞겠죠.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동안 고대하던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으로 돌리고 계속 실망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기대한 만큼 나오니까 폭등하고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이제 요즘은 다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딩을 하니까 자동으로 그냥 그동안 매도했던 세력들이 물러나고 그리고서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한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 금리가 뚝 떨어졌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그 순간에 장기 금리가 뚝 떨어졌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미국의 장기 금리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연동돼 있는 그런 투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사자고 들어가는 거죠. 현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기저 효과가 있어서 이미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상이죠. 주거비가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거비는 이게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이미 미국의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비도 떨어질 게 지금 이제 명확한 거죠. 다만 이제 후행적이라서 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또 요번에 굉장히 시장이 반응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호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서비스 지수가 또 하락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직도 이번에 안심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노동시장이 계속 타이트하다, 화랑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거 그대로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서부터 금년 10월 달까지 이제 한 달간 지난달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10월 달, 금년 10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월 대비로는 똑같이 올랐는데 떨어진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작년 10월 달에 0.9%가 올랐는데 작년 11월 달에는 0.7%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전년 대비 물가를 따진다면 바로 요 시점서부터 이 시점까지를 더한 게 되는 거죠. 더한 거다기보다는 이게 복리로 이렇게 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지난달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번 달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빠진 이유는 바로
작년 10월 달이 작년 11월 달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높은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앞으로도 계속 0.4%씩 계속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이제 그 11월, 12월 물가 지수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서부터는 다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월 달쯤에 다시 한번 문제가 될 수 있다. 물가 지수에 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하나의 저는 이제 기저효과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기저효과 외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것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면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계속.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시장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마침내 이번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환호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그 안심하기는 이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연준의 자세가 바뀔 것이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됐죠. 그러니까 워낙 또 12월 달에 50bp 올릴 것이다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50bp는 아마 되지 않겠는가. 뭐 여기서 이제 더 좋은 어떤 자료가 계속 추가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자세가 바뀌겠지만 뭐 현재 이것은 연준이 기대하던 바고요.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자율을 올린 거고 그 이자율을 올린 게 이제 효과를 좀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계획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블랭샤 교수가 얘기한 거죠. 떨어질 것이다. 근데 아직 뭐 지금 7.7%는 너무 높은 수준이고요. 내년 초에 가서 5 내지 6%. 그리고 이제 그런 물가 지수는 뭐 3%대, 3, 4%대로 떨어질 것인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언제쯤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연준의 고민은 깊어지겠죠. 그날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 4%를 넘어가다가 10년물 미국 재무성증권 10년물이 4%를 넘어가다가 3.8대로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주 하루 사이에 떨어진 거로는 아마 또 그 기록적인 그런 하락이었을 건데요. 그와 동시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또 하락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고 그랬더니 이제 한국과 일본의 환율이 크게 떨어졌죠. 한국의 환율은 뭐 그 정말 이것도 또 아마 그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100원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원화 환율이 100원이나 떨어졌다. 뭐 1,420원대에서 뭐 1,320원대로 지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금융당국도 그렇고 이제 한숨 돌릴 만한 거죠. 그동안은 이제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미국의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정책 수단은 자꾸 고갈돼 가고 여기저기 문제는 터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한숨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 조건도 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그런 지표를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골드만삭스 지표는 주식시장 얘기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뭐 자동적으로 그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동안 계속 한쪽으로만 치닫던 금융시장이었는데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원화 환율이 이제 크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공식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 더하기 예상 환율 변동폭 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도 떨어진 거죠. 이제. 그리고 예상 환율 변동폭도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금리가 그 전보다는 조금 내려올 여유가 있겠죠. 뭐 예상 환율 변동폭에 대해서는 조금 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때 더 올라가는 것과 지금은 이제 환율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환율이 높아질 상황이 더 높아졌고 요거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하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위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예상 환율 변동폭도 우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의 금리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는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환율은 더 높아지겠죠. 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환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갑자기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뭐 세계 3대 거래소의 하나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저는 암호화폐는 잘 모릅니다. 제가 관심을 별로 갖질 않아서요. 제가 이제 정부에 있을 때도 굉장히 난감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중기부니까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암호화폐 문제하고 걸린 것은 이제 중기부보다는 뭐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금융위가 이제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이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암호화폐를 이제 잘못 우리가 건드리게 되면 그러면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 세대들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청년 세대들을 이제 보호하기 장기가 마땅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게 난감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FTX 파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뉴스를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19년에 설립이 됐고, 두 번째는 이 본사가 바하마에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FTX가 유동성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미국의 관할권이냐 아니냐, 미국의 규제 당국이 여기를 뭐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급작스럽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파산 법원은 델라웨어에 신청을 했죠. 미국에서 이제 큰 기업들은 대개 델라웨어에 이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 델라웨어주는 이 파산 법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고 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파산 관행이 있어서 기업이 신청할 때는 대개 이제 델라웨어에 많이 갑니다. 이제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이 대표가 뱅크맨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지금 30세 내외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의 뭐 황태자다. 뭐 일각에서는 뭐 다음 워렌 버핏이다. 뭐 제2의 뭐 스티브 잡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언론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를 이분이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 이게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더 나서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가서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은 믿는 거죠. 아, 저기는 굉장히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규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또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런저런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암호화폐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은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소비자들이 생기니까 이 FTX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대부자 같은 역할까지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던 거죠. 다섯 번째로 소프트뱅크, 세콰이어스 캐피탈, 블랙록, 타이거 그룹 여기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들이에요. 지금 뭐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기를 그야말로 그 굉장히 그 고대하죠. 여기서 그냥 투자만 받으면 그냥 기업은 그 날짜로 이제 뭐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그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들인데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여기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제 개인들은 뭐 저렇게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도 투자하는데 뭐 문제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도 막 투자했는데 그다음에 거기다 고금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규모는 자꾸 커지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들리는 얘기는 파산 피해자 중 한국인이 최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5 내지 6%에서 이제 아마 그 한국 뭐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던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뭐 원래 FTX를 설립하기 전에 이 암호화폐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했고요. 뭐 알라메다인가 뭐 그런 회사던데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FTX가 만들어졌는데 그 연구소가 이제 이를테면 자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여기저기 위험한 투자를 막 하는데 그거에 이제 자본을 대주는데 FTX에서 자기네가 발행한 이제 코인을 대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가 발행하는 FTT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뭐 직원들한테 이걸로 월급까지 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교환의 수단으로서 화폐를 대신할 정도의 그런 이제 신뢰를 얻던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쯤에 저기 조금 위험하다 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그래서 2주 전서부터 여기저기 이제 돈이 큰 데서 이게는 안 되겠다고서 돈을 빼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특히 이제 가장 큰 타격은 이제 뭐 경쟁자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바이낸스라고 하는 지금 더 큰 뭐 세계 1위를 얘기하는 1위로 뭐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여기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순간 이제 뱅크런이 난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고객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은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불신이 생기는 순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일지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 FTX 같은 경우에는 전혀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자회사에 이렇게 돈 대준 것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지? 벤처 캐피탈들은요 이렇게 위험한 데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 보지도 않아요. 거기 비전이 좋다 그러면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데는 10개 투자했다가 10개 중에서 9개를 망하고 하나만 살아남으면 그 하나가 100배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빠르게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 FTX를 전부 그냥 영원으로 처리해버렸다. 뭐 그거는 우리 자산 건전성에 전혀 문제 없다. 왜냐하면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거란 말이에요. 쟤네가 지금 도대체 그 FTX에다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지금 이제 FTX에 투자를 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지금 이제 파산 법원에 갔으니까 지금 돈이 물려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다 손해를 볼 건데 이 벤처 캐피탈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 기관이 안전한 기관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벤처 캐피탈들은 10개 중에서 9개 망하는 데 들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10가지 특징이 바로 대형 사고가 나는 금융기관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FTX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금리를 지급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저금 고금리를 줘서 코인만 맡기면 고금리를 주는데 그럼 그 코인을 어디다가 쓸까요? 그럼 그 고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위험한 투자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내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슬슬 미국이 지금 금리를 금년 초부터 지금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슬슬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도 지금 다 폭락했고, 그다음에 뭐 시장에 지금 위험한 자산들 다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 뭐 나스닥이 지금 지금은 좀 낮았습니다만은 뭐 50% 60% 떨어진 기업들이 많고요. 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기관들이 이제 쭉쭉쭉 생기는데, 이 기관들이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투자자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얘기 아이고 이거 또 기침이 안 나오다가 이 방송만 하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까지도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뭐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사기꾼의 냄새가 난다, 그 냄새를 맡고 자기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그때쯤 바로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과 그거를 자기네 홍보 수단으로 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했어, 세콰이어가 투자했어, 뭐 블랙록이 투자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 자꾸 출연하는 거죠. 네. 이제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2달 전, 3달 전에 이 사람이 나와서 거의 뭐 암호화폐 시장에 뭐 그야말로 그 황태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멋있는 미래 비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제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지금 10가지가 대개 이런 공식들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고, 보지도 않고 쫓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기 투자했더니 뭐 갑자기 그 뭐 집이 한 채 생겼다더라. 저기 투자했더니 뭐 갑자기 10배로 뭐 튀었더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뭐 튤립 구군 하나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캐딜락 차 한 대 값하고 같은 뭐 그런 데까지 이제 폭등하는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어요. 암호화폐에 지금 그게 생기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의 특징적인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라는 거죠. 아니, 본사를 왜 바하마에 거기 뒀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하마는 이제 세금을 덜 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감독 당국의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가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게 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모순이 있다. 이 암호화폐를 얘기한, 블록체인을 얘기한 사람들이 처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중앙은행의 이런 집중화된 이런 그 화폐가 아니라 분권화된 화폐, 민간에서 만들어서 정말로 민간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화폐가 이제 그런 중앙 집중적인,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가죠. 저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뭐 그냥 그 엉터리로 이렇게 경제 운영하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분권화된 방식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폭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이제 대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하던 그런 기법들을 여기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 규제가 없을 때
금융시장에서 대형 사고가 났던 바로 그 기법들이에요. 뭐 기법이란 간단한 거죠. 사람들의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이전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그 고위험 자산에다가 투자하고, 그래서 고위험 자산이 잘 되면 자기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고위험 자산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회사는 망하고 이 소비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자기는 뭐 그냥 이제 조용히 물러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횡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 이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정도 되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막 고민하던 찰나에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 무너진 거죠. 지금도 이제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의 그런 금융 기법을 제외하고 그 블록체인의 혁신성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는 이제 혁신적인 기법이 곧 그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증명할 것이다. 뭐 그런 비전들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SNS하고 이런 암호화폐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사실 SN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거기에 암호화폐를 붙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거래 비용은 지금 금융기관들이 받는 거래 비용에 비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 이거는 하나의 혁신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불투명성 때문에 지금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 특징을 이번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꼽아 본 겁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오고 대형 사고가 날 때 대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금융사고 나오면 그분이 대개 텔레비에 나오죠. 그러면 TV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그런 그 선별의 그 일을 철저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고금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경보를 울리잖아요. 이제 경고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와 같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제 좀비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좀비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좀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걸 좋아하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대거 개미들이 몰려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저는 계속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을 서로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피해자가 없도록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K이노베이션 6번째 사일로버스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니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멀쩡한 조직을 무너뜨리게 하고, 뭐 하여튼 국가도 무너뜨리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사일로 조직인 거죠. 그래서 폐쇄적인 조직이 이게 문제가 우리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일로 버스터,
지난번에 이제 사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사일로를 깨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브렛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경찰인데요. 사실 이분은 이제 경찰이 아니라 어,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죠. 온라인 예약 시스템 앱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잘 돼서 스타트업에 성공한 스타트업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음, 그 2001년 9.11 테러 때 시카고 공항에 있다가 이제 비행기가 안 뜨니까 뭐 이런저런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이제 쌍둥이 건물이 폭파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 이제 방송에서 경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쌍둥이 건물 폭파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이제 막 달려가고 경찰들이 이제 거기에 투입되고 그러다가 또 그분들도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본 거죠. 어, 그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그 식당 예약이나 도와주는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 이게 참 이제 그 골치 아픈 얘기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인생에 이렇게 회의가 들어서 특히 이제 당시 26살에 이제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은 저렇게 그 굴러가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전문가 집단 사일로, 스페셜리트 사일로인데요. 그래서 이 골드슈타인은 그야말로 지금 뭐 성공한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나도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게 됐다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기부하고 너가 그거 이제 그 돈 많이 버는 게 너 할 일이고 그걸 위해서 사회에 공헌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청년들이 한번 이렇게 꽂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리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골드슈타인도 다 말리죠. 우리 옆에서 다 말리죠.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무슨 너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러겠느냐. 근데 이제 그걸 못 참고 어, 자기가 뭐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하다가 그 몇 년 지나서 시카고 경찰에 입사 지원을 합니다. 그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왜 이제 시카고에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시카고가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았던 특히 이제 갱단 간의 그 굉장히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격렬한 총격전이 많이 벌어져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런 도시고요. 미국은 이제 좀 그렇죠.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이런 그런 슬럼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산층이 사는 깨끗한 동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분리가 많이 돼 있죠. 유럽에도 보니까 그 제가 그 어디 프랑스의 어느 도시를 가니까 이렇게 그 로타리가 있는데 로타리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완전히 다른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시카고가 그렇게 이제 그 범죄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뭐 그런데
그 시카고 경찰이 굉장히 큰 조직이래요. 거의 한 뭐 13,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방대한 조직인데 이 대부분이 이 시카고 경찰이 이제 대를 이어서 뭐 많은 뭐 아주 굉장히 저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오래된 집안은 뭐 5대가 시카고 경찰이었다. 그걸 이제 굉장히 긍지로 알고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라고 하는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자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13,000명이 그런 식으로 이제 깽단하고 거의 매일 전투하다시피 이렇게 살아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폭력성이 심하게 되고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까 경찰들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렇게 갱 비슷한 사람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들 가끔 음, 폭력을 많이 사용해서 항상 사회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또 이제 하나는 부패죠. 그렇게 이제 경찰이 다 똘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상명하벽 조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가 굉장히 심해져서 그런 이제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불안할 정도로 계속 이제 사건이 터지고 그걸 막는 경찰들은 이제 그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부패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2007년도에 당시 이제 그 경찰서장이 퇴진하고 2008년도에 최초로 FBI 출신 이제 조디 와이스라고 하는 경찰서장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경찰들이 이제 그 거기 출신이 이제 경찰서장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새롭게 외부 인사가 오게 되니까 이분이 환영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하도 이렇게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해왔는데 미국은 이제 그래도 그런 경찰 조직이 FBI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선진 기법들이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FBI에서의 그런 과학적인 수사 기법들을 경찰이 들여오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조디 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FBI에 있을 때 그런 좋은 경험들을 갖다가 이제 경찰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보의 유통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소통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스페셜리스트 사일로들의 문제입니다. 이 전문가 사일로들에서는 정보를 자기네가 독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기네 권력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네 그런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 유통이 잘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드스타인이 시카고 경찰이 되는 거예요. 이 31살에 2006년에 이제 시카고 경찰 학교에 입교를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에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다가 경찰에 갔더니 뭐 맨날 엎드려 뻗쳐하고 뭐 이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회의가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심지가 굳은 분이라 이제 그 경찰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또 의외로 사격 같은 것도 이제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체력적으로는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더니 이제 거의 이제 대표가 되었어요. 졸업생 대표가 되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주어지는 그 포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건데 골드슈타인은 이제 원래 그런 공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시카고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일반 경찰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 사는 아니면 부자들 많이 사는 그런 범죄율 낮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설렁설렁 다니고 뭐 이러는 걸 원할 건데 골드스타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자기 그 이제 선임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선임이 끌고 창고에 가서 네, 너 이제 나하고 이만큼 다녔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FBI 언더커버지? 너 FBI 요원이지? 우리 시카고 경찰이 저 부패했다고 그거 수사로 다뤄 들어온 그 요원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너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너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놈이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할 리가 있니? 특히 이렇게 범죄율 높은데 뭐 이런 정도로 오인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골드스타인은 자기 원래 생각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디 와이스라고 하는 FBI에서 온 사람하고 한번 연이 닿아서 얘기를 할 그 자기 그 얘기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아는데 우리 시카고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이런 것을 좀 내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그 와이스가 골드스타인에게 이제 그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그 해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골드스타인이 그 이제 컴퓨터 갖다 놓고 그런 시카고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설을 만들어서 이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 모형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경찰들의 경험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하는 거 보면 이 보름달이 뜰 때 이제 총격 사건이 많이 나더라. 혹은 뭐 여름이 더울 때,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 중에 여름에 짜증 나죠 보통.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온도가 높은 여름이 있는데 그때는 또 범죄율이 높더라. 또 강풍이 불 때 살인이 증가하더라. 뭐 이런 그 경험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골드스타인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그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살인 사건이 많이 나는데 또 아예 온도가 높으면 그 또 살인 사건이 뚝 떨어지더라. 뭐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온도가 또 아주 높으면 밖에 잘 안 다니니까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갱단들. 시카고에 갱단이 75개 정도가 있고 그 갱단의 그 임원들이 그 이제 구성원이 뭐 7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당시에. 이 책에 보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질리안 그 테트의 사일로 효과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제가 권장해 드리고요. 소니 얘기도 있고 지금 이 골드스타인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갱단들끼리 영역 다툼을 많이 하는데 그 기록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 이제 지렁이나 아메바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갱단들이 자기네 영역에 있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하면서 기존의 갱단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경찰들이 계속 그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요 갱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쳐 있는데 요 갱단이 여기서 넘어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로 쫙 만든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갱단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렁이가 어느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기존에 있던 지렁이하고 막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이제 총격 사건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드스타인이 연락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대로 그렇게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현장에다가 기동대를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갱단들이 그렇게 해서 낮에 가벼운 싸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되면 그게 이제 총격 사건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기동대가 이제 쫙 그 투여를 해서 길거리에 그냥 경찰차가 쫙 있게 되면 갱단들이 이제 오늘은 관두자고 이제 물러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걸 이제 또 쌍방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기 있는 상황을 현장의 경찰들이 알려주고 경찰들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카고의 모든 치안 상황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험 요인들을 이 모델로 해서 찾으면서 이제 가서 딱 대비를 하는 거고 경찰들을 쫙 까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이거 그냥 데이터로 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뭐 그런 악명 높던 도시였는데 이 골드슈타인의 이 모델을 적용하고 그 해 그러니까 2010년 그다음에 2011년 이때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이 최저 그 살인율을 기록을 했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게 들어왔고 그것이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골드스타인을 처음에 그 이제 발탁했던 그 와이스가 다른 일로 물러나고 나니까 골드스타인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램 임마뉴엘이라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제 그 비서실장 했던 그분이 이제 시카고 시장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시로 발탁을 해서 원래 이제 골드스타인은 떠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풉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기여한 게 나오는데 반면에 시카고 경찰의 그 시스템은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줄고 그러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일로 버스터들의 운명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그 조직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한 거죠. 시카고 경찰의 입장에서 자기네 목적이 범죄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경찰은 그걸 폐기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그 수많은 13,000명이나 되는 그 경찰들은 이 시스템하고 안 맞는 거죠. 그 시스템이 자기의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골드스타인이 가고 나서는 그 없어지고요. 골드스타인은 절망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대개 다시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사회에 이런 관료주의의 이런 관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알지 못하는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일부는 뭐 범죄율이 떨어졌으니까 환영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권력이 넘어간 것 같은 거죠. 골드스타인한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폐기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어디 가는 제가 어느 조직을 가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걸 시도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조직을 떠나고 몇 년 후에 보면 이제 다 없어졌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 불편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문가 사일로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사일로인데요.
이 전문가 사일로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의 소통도 막고 막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사관학교라든가 경찰대학, 변호사, 공무원, 뭐 제가 교수 출신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수들. 제가 또 대학에 있어 보면 대학 같은 경우에 이 학과별 사일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대학 개혁은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에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경찰의 그런 지휘관급이 되었다. 그럼 한 20년, 30년 근무를 했을 건데 이 30년 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앱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소통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쫓아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직장이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했던 거, 20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20년 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거 그냥 그 똑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 교수들 중에 대부분의 교수들은 인공지능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인공지능이 필요한 세대인데 대학 교수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전문가 집단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외부 인사가 뭐라 그러면 뭐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제 그야말로 전문 지식으로 이런 그 외부의 건전한 제안을 다 이제 그 거부하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한 국가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직장에서 끊임없이 재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공무원 재교육 가보면 정말 답답하고요. 우리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조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 사관학교 나오신 분들들, 이런 분들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 그런 거 맞는 공부들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 것은 위에 의사결정 내리는 분들의 환영을 못 받으니까 자꾸 그런 분들이 이제 외부로 밀려나게 되는 거고 조직은 자꾸 낙후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따라서 조직에서 리더들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는 그렇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20년 동안 계속 교육을 시켜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냥 매일 똑같은 생활하고 20년 전에 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가 사일로의 문제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공부하는 방송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끊임없이 이제 그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왜 비용 인상 공급 측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왜 자꾸 이자율을 올려서 괴롭게 만드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요 견인인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총 공급 곡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공급 곡선 그냥
공급 곡선, 뭐 수요 곡선만 아시는 분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좀 친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공급을 더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덜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시장에 가서 이제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크게 총공급 곡선, 총수요 곡선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정부 지출이 지금 과도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있는 대로 가격이 상승하고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DP 생산도 증가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공급 측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격의 상승은 이제 똑같은데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에서 온 거의 요인이 크다고 한다면 그러면 GDP가 줄어들겠죠. 반면에 그 수요 쪽의 요인이 크다고 한다면 그럼 GDP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건 똑같은데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판단을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양쪽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은 그거였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은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급망에 에러가 생겨서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팔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증가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올랐다.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였죠. 그래서 이자율을 낮춰서 이자율을 올려서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이렇게 뒤로 빼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점에 있다가 다시 이 점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 생산량의 감소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여긴 조금만 이제 요만큼만 감소가 되겠죠. 네. 네. 요만큼만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물가는 이제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파월의 얘기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수요 측 요인이 큰가, 공급 측 요인이 큰가, 그것은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늘어드는가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공급 곡선이 지금 이제 또 공급망의 애로가 좀 해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가팔라졌던 총공급 곡선이 또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또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영향도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 경제가 지금 이 근방에 어딘가 있을 건데 그때 그렇게 되면서 그때의 지금 생산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생산량보다 계속 높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있을 거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총궁극 쪽에 지금 요인이 오른쪽으로 늘었다가 지금 왼쪽으로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총 공급이 지금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경제가 좀 공급망 에러가 해결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도 떨어지면서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 이렇게 지금 약간 그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현상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견인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급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우리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 공부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이 국가 부채를 줄여준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데서는 듣기 힘든 얘기였죠. 그다음에 지금 고금리 상품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런 귀중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이제 서민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 서민 경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에게 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경제학도 공부하고 또 경제 현안도 살펴보는 경제 스케치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